아가, 이게 뭐냐? 시아버지 제사상에 피자라니? 야, 어머님, 촌스럽게 누가 전을 부쳐요? 기름 냄새 나게. 요즘 조상님들은 피자 좋아하세요. 이게 요즘식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이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도 이렇게 진눈깨비가 흩날렸지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다시 겨울이 되었는데 제 곁에 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실감이라는 건 시간이 약이라는 말로도 치유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날카로웠던 슬픔이 조금 무디어져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을 뿐이지요. 오늘은 남편의 첫 기일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생전 그토록 좋아했던 녹두전을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서 다 만들어진 전을 사다 쓴다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녹두를 갈고 팔을 다듬으며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요. 기름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비로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진이가 오기로 한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탕국 냄새가 어우러져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차 막히는데 고생 많았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집안을 채우고 있던 고소한 기름 냄새 사이로 이질적인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진한 치즈 냄새, 그리고 자극적인 튀김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며느리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커다란 피자 박스 2개가 들려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아들의 손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다 뭐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사온 게냐? 그러자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거예요. 제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예요. 제사상 올린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둥둥 떠다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제사상에 피자를 올리겠다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엄마. 수진이가 그러자고 해서요. 요즘은 다들 형식 안 따지고 고인이 좋아할 만한 거 아니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올린대요. 엄마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싫고요. 고생.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녹두를 갈고 전을 부친 그 시간들이, 그 정성들이 저 아이들에게는 그저 없애버려야 할 고생이나 비효율로 보였던 걸까요? 어머니 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며느리가 다가와 상냥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사 지내고 나면 전이랑 나물 다 남아서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고요. 근데 피자랑 치킨은 다들 좋아하니까 남길 일도 없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아버님도 살아계셨으면 잘했다 하셨을 거예요. 요즘 분이셨잖아요. 며느리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정말 추호의 악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합리적이고 세련된 며느리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수한 무지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화라도 내겠지만 웃으면서 상식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에게는 말문조차 막히는 법이니까요. 아가, 내 시아버지는 평생 느끼한 건 입에도 못 대시던 분이다. 피자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부대낀다고 질색하던 분이야. 그런 분 제사상에 이걸 올리겠다고? 어머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분 식성보다는 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아버님 추억하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전통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변한다. 그래요.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기리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해 정성을 쏟는 시간, 그 예의마저 효율이라는 잣대로 난도질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제 몫의 정성들, 모양이 흐트러질까? 조심조심 붙여낸 녹두전과 정갈하게 담아낸 나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식탁 위에 툭 던져놓은 피자,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거리감이 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냥 수진이 하자는 대로 해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래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갈등 앞에서 비겁했고 편안함 뒤로 숨었습니다. 아내의 논리가 억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어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가지고 나가라. 고 호통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첫 제삿날을 싸움판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편을 2번 욕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하려무나.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피자 박스를 제사상 위로 옮겼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유기 그릇들 사이로 원색의 화려한 피자 박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름진 치킨 봉투가 향로 옆에 놓였습니다. 고상하고 엄숙해야 할 제사상이 순식간에 동네 호프집 술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영정사진 속 남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당신 가는 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하네요. 부디 노여워 말고 내 정성만 보고 가주세요. 저를 올리는 내내 등 뒤에서는 치킨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절을 하면서도 킥킥거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인스타에 올릴까? 조용히 해. 엄마 듣잖아.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피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어머니 드세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며느리가 제 앞에 피자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토핑이 잔뜩 올라간 그 피자가 제 눈에는 마치 남편을 조롱하는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너희나 많이 먹거라. 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녹두전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서러움을 씹어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빈 피자, 박스와 치킨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잔해들을 치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세대 차이라고 넘기기엔 제 가슴에 남은 생채기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들의 합리주의는 저의 헌신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편리함은 저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촌스럽게 누가 전을 부쳐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편하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당당하고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멸감을, 이 비참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2달 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제삿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친정일에 끔찍한 효녀였습니다. 친정 제사는 전통 방식 그대로 아주 성대하게 지낸다고 늘 자랑하곤 했었죠. 우리 집은 종가집이라 격식을 따져요라며 으스대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는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 말이 맞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내가 내게 가르쳐준 그 요즘 식 마음. 나도 잊지 않고 꼭 돌려주마.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를 구겨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무례함을 합리함으로 포장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의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를 그토록 허망하게 보낸 지도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두고 간 말들을 훈장처럼 혹은 흉터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요즘은 다들 편하게 산다. 그 말들이 제 낡은 가치관을 비웃는 것 같아 밤마다 뒤척이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별일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그날의 피자, 박스를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해맑았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겠지요.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하고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인데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고 꿀을 바른 듯 상냥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 지나친 상냥함 뒤에 무언가 부탁할 거리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난 잘 있다. 내가 웬일이니 이 시간에. 아,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떠세요? 특별한 약속 없으시면 저희 친정에 좀 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친정? 사돈댁의 말이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생신 때도 부르지 않던 사돈댁의 시어머니인 저를 오라니요. 네. 실은 이번 주말이 저희 친정아버지 제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2달 전 달력에서 보았던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 제사에 시어머니를 초대한다니 이건 또 무슨 요즘 식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제사라면 가족끼리 경건하게 지내야지 사돈인 내가 가서 못하겠니? 마음만 보태마. 사돈 어른께 안부 전해드려라.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본론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부탁이 좀 있어서요.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친정엄마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거든요. 허리를 좀 다치셔서 꼼짝을 못 하세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는데 제사는 코앞이고 엄마는 누워 계시고 제가 혼자 하려니 엄두가 안 나서요. 저런 쯧쯧. 사돈 어른이 많이 다치셨나 보구나. 걱정이 크겠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잖아요. 손도 빠르시고. 저희 친정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어머니 동그랑땡이랑 갈비찜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 큰아버지랑 고모님들도 오시는데 음식이 부실하면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음식을 도와달라고요? 동그랑땡과 갈비찜을 해달라고요? 2달 전 제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그녀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촌스럽게 누가 전을 부쳐요? 기름 냄새 나서 집값 떨어져요. 요즘은 배달 음식이 트렌드예요.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지금 제게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시아버지 제사도 아닌 친정아버지 제사의 말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건 모순을 넘어선 기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가, 지난번 내 시아버지 제사 때는 전 부치고 음식하는 거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니? 기름 냄새 배는 것도 싫다고 피자를 시키지 않았어? 제 물음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도 청산유수처럼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아파트고 친정은 주택이라 환기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 친가는 종가집이잖아요. 친척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데 피자를 내놓을 순 없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 형식도 갖춰야 하고요. 아버님 제사는 저희끼리 하는 거니까 편하게 했지만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해요. 상황이 다르다. 시댁은 편하게 해도 되는 곳이고 친정은 제대로 해야 하는 곳이다. 시아버지는 피자를 드셔도 되지만 친정아버지는 정성스런 갈비찜을 드셔야 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인 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잖아요 라는 칭찬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달콤한 미끼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그냥 입 닦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차비까지 해서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 살리는 셈 치고요. 용돈.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파출부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돈 몇 푼이면 시어머니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천박한 인식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너나 잘해라 하고 소리치고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매정하다고 투덜대고 말겠지요. 자신이 뱉은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방을 찌르는지, 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얼마나 아픈지 직접 겪어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도 편찮으시다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순 없지. 가마, 가서 도와주마. 정말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며느리의 환호성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와주세요. 재료는 제가 다 사다 놓을게요.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아, 어머니. 갈비찜은 핏물 빼야 하니까 좀 일찍 와주시면 더 좋고요. 동태전이랑 꼬지전도 해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주문이 많기도 합니다. 마치 출장 요리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마이너스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은행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자식에게 헌신하다 다 털려버린 제 처지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래, 아가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말한 그 요즘 식과 전통식의 차이 내가 확실히 보여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헐렁한 일바지와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지나쳐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아주 고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도 꺼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한복 대신 깔끔한 정장 바지와 코트를 입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 아니, 심판자로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배달 대행 업체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배달 대행이죠? 네, 예약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주소는 강남구 삼성동 안신의 댁이고요. 메뉴는 네, 아주 넉넉하게 부탁합니다. 피자 10판, 치킨 10마리, 그리고 족발도 대짜로 5개. 주문을 마친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오늘
내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얼마나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발등을 찍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형식 속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택시가 사돈댁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제 빈손은 곧 그들의 오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어머니, 오셨어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시어미가 왔다. 사돈댁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이미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 했었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쿵쿵 소리. 그 소란스러움이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2달 전 정막만이 감돌던 제 남편의 제사상 앞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활기였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튀어나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다급함이 앞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생각보다 벅찼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병풍이 둘러져 있고 커다란 교자상 2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친척들이 저를 흘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셔? 도우미 아주머니셔? 아니, 사돈 어른이라잖아. 수진이 시어머니. 아, 음식 도와주러 오셨다는 그분?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사돈을 초대해놓고 도우미 취급이라니. 며느리가 친척들에게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 좋아서 일손 거들러 오신다고 했겠지요. 존중받아야 할 안사돈이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일꾼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사돈, 이제 오셨는가? 안방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허리에 복대를 찬 채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더니 꽤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와중에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파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키더군요. 내가 몸이 이래서 마중도 못 나가네. 이해하시게.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아. 사돈이 와줘서 천만다행이야.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저기 정감부터 좀 봐주시오. 갈비는 핏물 빼놨는데 양념은 사돈 손맛이 좋다니까 믿고 맡기겠네.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업무 지시라니요. 손님에게 물 한 잔 권하는 법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라니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인일 뿐이었지요. 저는 꼿꼿하게 서서 안사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코트 차림에 가죽 핸드백을 든 제 모습이 그제야 그들 눈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제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일하러 오시면서 정장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갈아입을 옷은요? 앞치마는요? 빈손으로 왔다.
제 짧은 대답에 며느리의 눈이 동그라지더군요. 네, 빈손이라니요? 갈아입을 옷도 안 가져오시고. 그럼 재료는요? 제가 어제 입금해드린 5만 원으로 장 봐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 5만 원. 며느리가 차비 겸 장보라고 보냈던 그 푼돈 말이지요. 그 돈으로 소갈비며 동태포며 다 사오라고 했던 그 뻔뻔함. 5만 원으로 무슨 장을 보겠니? 요즘 물가가 어떤데? 그리고 내가 옷을 왜 갈아입느냐? 나는 여기 사돈어른 뵈러 온 손님이지 파출부가 아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실의 소음을 뚫고 퍼질 만큼 단호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친척들도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사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인가? 우리 수진이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내가 애지중지 키워서 보냈는데 친정 제사에 와서 일 좀 거들어주는 게 그리 억울한가? 우리 딸은 시댁 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사돈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겠다는 건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댁 가서 뼈 빠지게 일했다고요? 피자 박스 2개 들고 와서 툭 던져놓고 간 게 뼈 빠지게 일한 겁니까? 며느리는 자기 부모에게 시댁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척 거짓말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오실 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시간 없단 말이에요.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찜도 해야 하는데 이 많은 걸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기분이 아니라 당장 상에 올릴 음식뿐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종가집 제사상에 음식이 빠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겠지요. 걱정 마라. 저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했지 준비를 안 했다고는 안 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제사 음식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네, 정말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차에 두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여보, 가서 어머니 짐 좀 가져와. 아들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다가 며느리의 호통에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아, 엄마. 무겁게 뭘 해왔어. 그냥 사오지. 사돈 식구들 눈치를 보느라 짐짓 효자인 척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집 밖 골목길이 울릴 정도로 요란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주족대가 몰려오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친척들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기익, 기익. 오토바이들이 잇따라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배달이요. 배달 왔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배달이라니요? 뭘 시키셨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1시 5분. 정확하군요. 역시 돈을 주니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킵니다.
나가보거라. 내가 2달 전에 나한테 가르쳐 줬던 그 훌륭한 요즘 식제사 음식들이다.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홀린 듯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헬멧을 쓴 배달기사 5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자 박스탑이, 치킨 박스탑이, 그리고 족발 봉투가 산더미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안신의 댁 맞죠? 피자 10판, 치킨 10마리, 족발 특대 5개. 배달 왔습니다. 결제는 선불로 다 됐고요. 어디다 놔드릴까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피자 냄새, 치킨 냄새, 족발 냄새가 섞여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엄숙해야 할 종가집 제삿날이 순식간에 야식 배달 맛집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뭐긴 뭐냐? 내 친정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지. 저는 배달 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기사 양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저 상 위에다가 차례대로 쌓아주세요. 피자는 동쪽에, 치킨은 서쪽에. 족발은 가운데에 놔주시고요. 네, 제사상에요? 배달 기사조차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군요. 어서요. 기사들은 쭈뼛거리며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와 제가 신발 신으라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교자상 위에 피자 박스를 턱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따끈따끈한 피자 박스가 병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치킨 박스가 촛대 옆에 위태롭게 쌓였습니다. 족발의 기름진 냄새가 향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안 돼. 거기 놓지 마세요. 며느리가 기사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뒷목을 잡고 넘어갈 듯 비틀거렸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남의 집 제사에 똥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감히 신성한 제사상에 족발을 올려. 친척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어디서 못 배운 짓거리를. 온갖 비난과 욕설이 제 귀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온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라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기름 냄새나게 전 부치고 나무라는 건 촌스러운 옛날 방식이라고. 요즘 젊은 조상님들은 피자랑 치킨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피자 박스 하나를 톡 쳤습니다. 아가, 왜 안색이 그러냐? 내가 2달 전에 내 시아버지 제사상에 차려줬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는 어머님 센스 없으시네 하며 웃더니 지금은 왜 울상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아빠 제사를 망치시는 거예요? 복수라니. 섭섭하구나. 나는 그저 내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며? 내가 이 많은 걸 주문하느라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아느냐? 100만 원도 넘게 들었다. 내가 준 5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지. 안사돈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 당장 내쫓아. 경찰 불러.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능멸?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내 남편 제사상에 식은 피자 쪼가리 올라갔을 때 나는 능멸을 넘어선 죽음을 맛봤다. 너희 집안 제사는 신성하고 내 남편 제사는 장난감이더냐?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전원을 켰습니다. 이제 이 아수라장의 결정타를 날릴 시간입니다. 자, 여기 모이신 친척분들. 제 말이 거짓말 같은지 아니면 이 집 딸내미가 효녀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하지 마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은 최대치였습니다. 안 돼. 끄란 말이야.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고요했던 블루투스 스피커의 진동판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에 쌓인 피자, 박스탑과 치킨 냄새를 뚫고 모여있는 친척들의 귀에 그리고 안사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촌스럽게 전 부치고 나물 무쳐요? 기름 냄새 나서 집감 떨어져요. 조상님들도 피자 좋아하세요. 이게 요즘 시기예요. 남편 제사상에 형식 따지는 거, 그거 다 미신이고 허례허식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너무나도 당당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 목소리. 녹음 속에 그녀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친척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스피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게 내 목소리냐? 큰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건 오해예요. 문맥이 그게 아니라. 문맥? 저는 스피커를 끄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문맥이 중요하지. 저 말을 한 날이 언제였는지 아느냐? 바로 2달 전 내 남편, 내 시아버지 첫 기일이었다. 헉!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기일. 그 무게감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 첫 제사상에는 냄새난다고 피자를 올려놓고 친정아버지 제사에는 갈비찜이랑 전을 부쳐오라고 시어머니를 불러. 그게 내가 말한 문맥이냐?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거실을 압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달 음식 박스들이 그녀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거대한 탑처럼 서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비틀거으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시댁 가서 정말 그랬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안사돈은 며느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이 망할 기집애야. 내가 미쳤어. 어떻게 시아버지 제사에 그따위 짓을 해?
그러고도 내가 종가집 딸이야?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안사돈의 분노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척들 앞에서의 연기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지요. 자신의 딸이 시댁을 무시했다는 사실보다 가정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다고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 아파. 왜 때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댁은 아파트라서 환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에 융통성이 없으셔서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만큼 소모적인 일은 없으니까요. 융통성이라. 저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내가 말한 그 융통성, 오늘 내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니? 여기 계신 친척분들도 봐라. 피자 10판에 치킨 10마리, 족발까지. 이 정도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양이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냄새 배면 창문 열고 환기하면 되고, 남으면 싸가면 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요즘 식이냐. 저는 피자 박스 하나를 집어 큰아버지 앞에 툭 놓았습니다. 드십시오. 요즘 조상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수진이가 강력 추천한 메뉴이니 입에 맞으실 겁니다. 큰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피자 박스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피자는 음식이 아니라 치욕이었으니까요.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제 아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장인어른 제사잖아. 이러면 누워서도 편치 않으셔.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누워서 편치 않을까봐 걱정하는 놈이지. 아비 제사상에 피자가 올라갔을 때는 낄낄거리고 콜라를 따라 올렸단 말이냐. 진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내 장인이 불쌍하냐? 나는 내 아비가 불쌍해서 피눈물이 났다. 내 처가 식구들 체면은 중요하고 내 어미 가슴 찢어지는 건 안중에도 없더냐? 아들은 제 눈빛에 기가 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돈? 걱정 마라. 저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입금해준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자, 여기 있다. 내 처가 준 일당 5만 원. 내가 오늘 쓴 배달 음식 값은 100만 원이 넘지만 그 차액은 내 교육비라고 생각하마. 사람이 염치가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 배우려면 수업료가 좀 비싼 법이거든. 저는 봉투를 며느리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제사가 엉망이 되어 송구합니다만 이게 다 사돈. 따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시대의 흐름이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따님 교육 잘 시키신 덕분에 제가 늦은 나이에 신문물을 배웁니다. 음식은 맛있게들 드십시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안사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걸 딸이라고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사돈, 가지 마시오. 사돈.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중적일까?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망신이다, 망신이야. 그들의 비난은 이제 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안가품일 뿐. 진짜 현실적인 청구서는 아직 내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잠깐만. 어머님,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척들 눈총을 견디다 못해 저를 다시 모셔가서 수습하려는 속셈이겠지요. 아니면 제가 아직 주지 않은 전세금 2억이 생각나서 쫓아온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한 채권자의 눈빛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피자가 식는다. 가서 먹어라. 어머님. 흐흑.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제발 화 푸세요. 며느리는 제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 말이 이제는 지겹게 들렸습니다. 그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한다. 네. 뭐요? 너희 다음 달 전세 재계약 말이다. 전세?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저를 붙잡아야만 하는 진짜 이유. 집주인이 2억 올려달라고 했다지. 내가 해주기로 했던 그 돈.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엄마. 설마. 안 해주려는 건 아니지? 우리 당장 갈 데 없어. 엄마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들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넣어두었던 제 명의의 기존 전세 보증금 계약서 2억을 안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 계약서에 있는 내 원금 3억. 이것도 이번 만기에 뺄 생각이다. 네. 두 사람의 입이 동시에 딱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골목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3억을 뺀다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억?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 하늘 아래서 번듯한 중산층 흉내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들이 깔고 앉은 아파트의 바닥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정신이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구나.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네. 저희 놀리시는 거죠?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데.
지금 그 돈을 빼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집주인이 2억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막막한데. 있는 돈까지 빼가시면 저희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세요? 길거리에 나앉든 월세방을 구하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가 입만 열면 그러지 않았니? 우리는 독립된 가정이다. 부모 간섭받기 싫다. 그토록 독립을 원했으니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할 기회를 주는 게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자식한테 어떻게 이래요? 고작 피자 몇 판 시켰다고 집을 뺏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는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제가 옹졸한 시어머니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욕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의 무게는 태산처럼 무겁게 느끼는 전형적인 이기심이지요. 고작 피자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그게 고작 피자 몇 판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내 남편의 존엄이었고 내 인생에 대한 부정이었다. 너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내 집에는 금못을 박아주길 바랐더냐?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한 자신의 죄 또한 가볍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장의 생존 본능이 수치심을 이긴 것일까요? 아들은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돈 뺀다는 말만은 걷어줘. 우리 그 돈 없으면 진짜 갈 데 없어. 나 회사도 강남이고 수진이도. 엄마, 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손주. 궁지에 몰리면 언제나 꺼내드는 그놈의 손주 카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볼모로 삼아 부모의 마음을 흔들려는 그 얄팍한 계산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역겨웠습니다. 손주라. 글쎄다.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라면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제사상에 피자 던져놓고 낄낄거리는 부모를 보고 뭘 배우겠니? 저는 냉정하게 그들의 마지막 카드를 쳐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고쳐 매며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는 이미 통보해뒀다. 다음 달 만기일에 내 계좌로 보증금 3억 입금될 거다.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집 알아봐라. 요즘 서울 월세가 많이 비싸다던데. 피자 3억을 돈 좀 아껴야 할 게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골목 어귀에 빈 택시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해대는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식제사라며 희희낙낙하던 그들의 쿨함은 온데간데 없고 돈 앞에 무너진 찌질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쑤시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일까요? 통쾌함 뒤에 찾아오는 이 알 수 없는 허탈함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괴물이 되어가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썩은 부위를 잘라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폭격을 해대더군요.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나.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수진이가 홧김에 이혼하재. 엄마 때문에 우리 이혼하면 좋겠어? 장모님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어. 엄마가 책임질 거야? 협박과 읍소, 원망이 뒤섞인 문자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해서 당장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참으마 사돈어른 괜찮으시냐 하며 쩔쩔맸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자들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떼쓰는 아이의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 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당신도 속이 시원하지요? 밤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생했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이 찾아와서 사정하는데 어쩌죠? 재계약 안 하면 당장 짐 뺄 데가 없다고. 사장님, 계약대로 진행해 주세요. 만약 날짜 맞춰서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겁니다. 제 아들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돈댁은 그날 이후 초상집 분위기라고 합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행각이 소문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안사돈은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매일 밤 부부 싸움을 하느라 경찰이 출동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로 내 탓이다. 내가 엄마 화나게 해서 그렇다 하며 바닥을 보이고 있겠지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합리적인 사랑이 돈 앞에서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지 이제 그들 스스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보증금 3억이 들어오는 날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기리는 일에 쓸 것입니다. 그때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전 피자 박스에 밀려나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제기들. 저는 제기를 꺼내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제기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2달 전에 슬픔 가득한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단단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에게 진짜 밥상을 차려줄 수 있겠어요. 기대해요. 이번엔 방해꾼 없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줄 테니까. 띵동 마이너스 휴대폰 화면에 짧은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3억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숫자 0이 8개. 평생을 바쳐 모았고 아들의 신혼집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돈이 5년 만에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뛸 듯이 기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그저 아주 긴 여행을 떠났던 자식이 남이 되어 돌아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지요.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세입자. 아니 아드님 내외 방금 이사 나갔습니다. 집 상태 확인해 보니 벽지도 찢어져 있고 험하게 썼던데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시끄럽게들 나가더군요. 시끄럽게 나갔다.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짐을 던지며 악을 썼겠지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 라이프는 그렇게 초라한 이삿짐 트럭 한 대에 실려 끝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남는 돈이 없어 대출을 끼고 간신히 구한 월세방이라더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집. 며느리는 그토록 싫어하던 곰팡이 냄새와 우풍을 견디며 살게 되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며 요리도 안 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밥값을 아끼려 냄비밥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엄마 평생 원망할 거야 였으니까요. 원망이라. 그래, 차라리 원망하며 살아라. 내가 나를 원망하는 그 힘으로라도 악착같이 살아낸다면 그것도 어미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마. 나는 이제 너를 아들이 아닌 한때 내 품에 머물렀던 손님으로 기억하려 한다. 돈이 들어온 날 저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평생 시장통 좌판 옷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1층 명품관을 거닐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윤기가 흐르는 캐시미어 코트 한 벌과 가죽 장갑을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꽤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귀부인 같으세요. 직원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귀부인. 그래, 나도 귀한 사람이었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나도 사랑받고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 그동안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귀한 줄 알고 정작 내 몸 귀한 줄은 몰랐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저는 택시를 타고 재래시장이 아닌 유명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지머리와 산적용 고기를 샀습니다. 큼지막한 문어 한 마리와 제철 과일 중에서도 제일 알이 굵고 예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양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글지글 프라이팬 위에서 녹두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 보글보글 탕국이 끓으며 퍼지는 구수한 냄새. 도마 위에서 탁탁탁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 2달 전 며느리가 소음이고 악취라고 불렀던 그 소리와 냄새들이 오늘따라 제게는 살아있는 삶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 이 정성스러운 냄새.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집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며 하는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이 시켜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 산 캐시미어 코트를 곱게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2달 전 피자 박스와 치킨 봉투로 더러워졌던 그 상 위에는 이제 제가 손수 만든 따뜻한 음식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노릇한 녹두전, 윤기 흐르는 갈비찜, 삼색나물, 그리고 맑은 탕국. 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감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오늘따라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채우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많이 늦었지요? 지난번에 이상한 거 드시게 해서 내가 마음이 참 아팠는데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어요. 마음 놓고 배부르게 드시고 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안도감, 그리고 해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자식들 내치고 독한 어미라고 욕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야 숨 좀 쉬고 살 것 같아요. 당신이 남겨준 돈, 그리고 내가 지킨 돈. 나 죽을 때까지 나 위해서 다 쓰고 갈 거예요. 당신도 거기서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아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요즘 식제사라며 떠들어대는 며느리의 째지는 목소리도 대충 하고 치우자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 소리와 저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정막이 사무치게 외로우면서도 눈물겹게 평화로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와 음식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층 어디선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애들이 뭐 시켜 먹나 하고 귀를 기울였겠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저는 저의 인생을 살면 그뿐이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랑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 살을 깎아 자식을 먹이고 내 뼈를 갈아 가정을 지키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어버린 희생은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제가 되어 흩어질 뿐이더군요. 혹시 지금 요즘 시기라는 핑계로 무시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참지 마십시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안방을 되찾으시고 자식에게 맡겨둔 통장을 되찾으십시오. 품이 있는 노후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딛고 서서 당당하게 요구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청승 맞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남 눈치 보며 먹는 사내 진미보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 먹는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맛있는 법이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에도 차가운 피자 박스 대신 따뜻한 밥 한 공기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내 인생을 찾은 여자 박정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